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임용전공학을 담당하게 될 안항선입니다. 자, 일단 뭐 시작이니까 앞으로 강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토탈 솔루션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토탈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교재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물리, 무기, 분석 이 세 과목을 담당을 하게 될 거고, 물리, 무기, 분석 중에서 금요일 오전에는 물리화학을, 오후에는 무기화학을, 그 다음에 일요일 오전에는 분석화학을 이렇게 해서 주별로 이렇게 물리, 무기, 분석을 돌아가면서 쭉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는 1하고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별거는 없고 전체 진도 중에서 조금 갈라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력학하고 반응 속도론이 1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 파트에서는 양자역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눴고,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크게 나눴을 때 착물하고 유기금속하고 그거 이외에 기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 파트에서는 착물, 유기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얘기들, 그 다음에 2 파트에서는 착물과 유기금속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진도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분석화학 같은 경우는 1 파트에 산염기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산염기, 그 다음에 EDTA 적정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파트에서는 그 뒤에 그러니까 산화환원, 기기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똑같아요. 1월에서 3월까지가 파트 1에 관련된 얘기가 될 거고, 4, 5, 6이 파트 2에 관련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와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트랙 2로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4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토탈 솔루션, 크리티컬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단계가 진행이 될 거예요. 크리티컬 솔루션 해서 4, 5, 6, 7, 8, 그 다음에, 잘못 썼다. 3월입니다. 미안합니다. 3월에서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되는 게 크리티컬 솔루션이 진행이 되는데, 크리티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작된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3월 달에 약간 시차를 두고 복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것도 역시 물리무기 분석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어차피 일요일 오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무기 분석을 한꺼번에 진행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주는 물리화학, 그 다음 주는 무기화학, 그 다음 주는 분석화학. 그래서 물리무기 분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진도를 나가서 8월까지 해서 24주. 전체 진도는 23주 정도 되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크리티컬 솔루션 모의고사 한 주 해가지고 24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는 방식으로 약간 시차를 두면서 엇갈려서 여기 1월달, 2월달에 했었던 걸 3, 4, 5월달에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쭉 나가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이제 9월달서부터 그 다음에 트랙 1 같은 경우는 1월에서 6월까지 토탈 솔루션이 끝나면 그때서부터 기출풀이가 들어가서 7, 8, 9 요 정도, 아마 9월 중순이면 끝날 거예요. 7, 8, 9 해가지고 9월 중순까지 기출풀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배들이나 앞서서 공부한 다른 자기 앞서서 있었던 사람들한테 혹은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임용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보다 보면은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만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출만 공부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기출하고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고 기출을 응용해서 나오는데 기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러한 공부들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기출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그 다음에 크리티컬 솔루션에서 문제풀이를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크리티컬 솔루션 과정 같은 경우는 8월까지 과정이 끝나면 9월 초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6주간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합 모의고사 4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충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문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갈 거예요. 1회보다는 2회가, 2회보다는 3회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 실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정확히는 모의고사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적응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모의고사 4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합쳐져서 10월쯤 시작이 됩니다. 10월쯤 시작이 되는데 이 통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한 10월 중순쯤 시작이 돼서 6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통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나 이런 거를 최대한 실제 시험에 맞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시험보다 살짝 어려운 수도 있겠고 혹은 실제 시험 정도의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에 대비하도록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임용 실제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임용 시험의 실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근데 그 녀석이 그냥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매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갖다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거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겠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보통은 어떻게 봐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물리화학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암기 문제에 가깝도록 그냥 선배들한테 물려받은 족보 암기하고 들어가서 쓰면 되는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뭐 무기화학은 거의 서술식 문제 비슷하게 나오죠. 분석화학 같은 경우는 뭔가 계산하고 푸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교과서 예제나 연습 문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나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장에 들어가서 임용 기출 문제를 지금 뭐 임용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최근 것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임용 문제는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러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고, 혹은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 강의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강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의 경쟁률이 예전엔 10대 1이 넘었고 요즘은 그래도 한 7대 1, 8대 1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경쟁률이 조금 떨어져서. 근데 7대 1, 8대 1이 낮은 경쟁률이 아니죠. 그런데 1차 시험 패스한 걸 보면은 커트라인이 1차가 1.5배수 뽑죠. 그런데 그거의 커트라인이 지역에 따라서는 49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80점 만점에 49점이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49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60점 초중반대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경쟁률 8대1짜리 시험에서 1.5배수를 뽑으면은 상위 20% 요 정도 범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위 20% 혹은 18% 요 정도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친구들의 커트라인이 50점에서 6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0점 만점에. 그거 교육학 20점 포함된 점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공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 1차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시험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강의가 내용을 못 알아먹을 만큼 어려우면 절대 아니죠.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질 않겠죠.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까딱까딱 했었던 거하고 그거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제가 수업할 때 맨날 처음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듯이 임용화학 전공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일단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죠.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공식을 암기하죠. 공식을 암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문제를 풀죠.
여기 임용화학도 전공도 똑같아요. 전공화학도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내용 이해를 잘 못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수학 공부할 때 공식을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습니까? 문제 못 풀죠. 왜냐하면 공식을 이해하면은 시험장 들어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공식을 이해하면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문제에다가 무슨 공식을 적용하면 문제가 풀리겠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문제를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이해를 했으면 꼭 필요한 내용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손이 나가는 거예요. 이 공식 갖다 써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자, 이 시험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점짜리 문제하고 4점짜리 문제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대략 5분 내에 풀어야 되고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9분에서 10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근데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풉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이게 90분 내에 푸는 시간이지만, 시험이지만, 나한테 180분이 주어졌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어. 뭐 이런 상황이 돼요. 연습을 안 하게 되면은. 즉,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하고 난 다음엔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연습 뭘로 하면 됩니까? 이거잖아, 이거. 크리티컬 솔루션. 단원별로 10문제씩 있잖아. 나중에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내 강의를 듣기 전에 한 번이라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진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스로. 그래서 그때는 시간 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문제에 20분 혹은 30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한번 끄적거려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수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쭉쭉쭉쭉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의사항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지금 제가 나가는 수업은 딱 임용 준비에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요. 그런데 저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임용 준비는 원래 그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은 뭐 스터디 같은 걸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뭐 꽤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초장수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이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초장수생들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져와 가지고 친구들한테 너 이런 거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쿡쿡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런 거 알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거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안 가르쳤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버리세요. 그런 거는. 딱 나는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을 만큼만 가르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거 다 보면, 내가 가르친 거 다 보면 최소한 퍼센테이지로 얘기했을 때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벗어나서 뭔가를 더 공부하려고 하는 거 다 바보짓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업할 때 항상 얘기를 하지만 8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하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몇 퍼센트나 차이 될까? 100하고 80은 그것은 25%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8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과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은 대략 한 25% 차이 날까? 아닙니다. 한 25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100점을 맞는 걸 목적으로 하게 되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딱 어느 정도 95점, 100점 만점에 95점. 충분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대충 전공에서 50에서 60% 정도만 맞아도 붙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80점 만점에서 한 50점 정도? 80점 만점에서 한 50점 정도 맞으면은 대충 학생들 성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68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2차 정도 붙는데도 거의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데 100점을 맞으려고 들이대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읽어본 건 많은데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주는 거 그것만 도돌이표로 계속 보는 겁니다. 도돌이표로 해서 이거의 프로페셔널, 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 제가 가르친 내용에서 한 문제쯤 벗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선생님이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어차피 나와봤자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전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 양의 2배를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완전한 바보짓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시험장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들은 건 많은데 풀 수 있는 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제가 가르치는 것만큼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도돌이표로 계속 파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그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본 수업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화학서부터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물리화학은 당연히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것은 기체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왜냐? 이 연력학 제일 앞이거든. 근데 연력학은 액체나 고체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액체, 고체에 관련된 얘기는 상전이에 관련된 얘기할 때 조금 나오는 거고 대부분 연력학 계산 문제라든지 뭔가 풀어야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후 연력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체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기체의 물리적 상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물리량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때 서술에 사용되는 물리량들의 정의가 뭐고 특성이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 한 반이 한 50명쯤 되는데 이 반의 상태가 어떻게 돼? 라고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라고 합시다. 그럼 담임 선생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 반의 상태를 설명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 반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뭘 설명하겠어요? 국어 평균은 얼마고, 물리 평균은 얼마고, 수학 평균은 얼마고, 화학 평균은 얼마고, 생물 평균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게 되면 그 반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체라든지 액체라든지 고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물질의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8g의 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4승계의 물 분자가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이에요. 그 거대한 집단의 상태를 남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럼 뭘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때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뭐죠? 압력, 부피, 몰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성분계가 아니면은 조성성분비 이런 것들이 그 설명해야 되는 상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질량 혹은 아니면은 양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몰수도 돼요. 몰수나 질량 같은 경우는 물질의 양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 표준 단위로서는 뭐를 사용하고 있느냐?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중력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만류인력 법칙이에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력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제 표준 단위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SI 단위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킬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부피는 물질이 공간에서 얼마의 양을 점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물질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그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 표준 단위로서 사용이 되는 것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메타죠. 그래서 메타의 3승, 요거를 길이의 국제 표준 단위가 그 메타죠. 그리고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메타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국제 표준 단위가 아닌 비표준 단위로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의 3승이 국제 표준 단위지만 데시미터의 3승, 센티미터의 3승, 리터, 밀리리터 이런 다양한 단위들이 화학 영역에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데시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시미터의 3승은 10의 마이너스 1승 메타를 3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 데시미터의 3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3승 정도, 즉 메타의 3승의 10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그래서 1cm의 3승. 센티미터라고 얘기하는 건 큐빅 센치죠. 그래서 cc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의 3승 요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화학하는 사람들이 더 익숙한 부피의 단위는 뭐죠? 리터하고 밀리리터죠. 그래서 리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1 데시미터의 3승하고 동일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1m의 그래서 그 1리터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3승. 한마디로 1000리터가 아이고 메타의 3승. 1000리터가 1메타의 3승 정도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 1ml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cm의 3승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1cc가 1ml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cc죠. cc라고 얘기하는 거, 큐빅 센티미터. 그래서 1cc가 1ml다. 그 다음에 1리터는 1데시미터의 3승이다. 이런 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컨버전 관계는 그냥 상식처럼 알아두세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국제표준 단위에서 이런 일반 단위로 혹은 일반 단위에서 국제표준 단위로 넘어가면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단위 전환 관계는 어느 정도 알아두고 있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압력이 나오는데, 압력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만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기억을 하세요. 그 압력은 정의가 뭐다? 단위 면적당 받는 심의 세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면을 누르고 있는 심을 면적으로 나눠 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면이 있는데, 면이 기체에 의해서 눌리든지 혹은 누가 인위로 이렇게 힘을 줘서 눌리든지, 그 눌리는 힘을 무엇으로 나누는 거다? 면적으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가하는 힘의 세기, 이런 걸 압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SI 단위는 뭐냐? 국제표준 단위는 뭐냐? 힘의 단위는, 힘의 국제표준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국제표준 단위는 뭐죠? 메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뉴턴 퍼 메타의 제곱. 즉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을 받고 있을 때 요거를 그래서 받고 있는 힘의 세기를 면적이 받고 있는 힘의 세기를 뉴턴 단위로 표현된 힘의 세기를 메타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면적의 국제표준 단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파스칼, 즉 1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힘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이건 기본 물리죠.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기본 물리지만 혹시 까먹었을까 봐 얘기를 하는데, 이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정지되어 있는 물질 혹은 움직이는 물질, 어쨌든 정지되어 있든 움직이든 어떠한 물질에 무엇을 변화시키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정지되어 있었던 물질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움직이는 물질을 더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움직이는 물질을 더 느리게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움직이는 물질을 정지시킨다든지, 한마디로 물질에 혹은 어떠한 입자의 현재 운동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폴스 해서 F라고 얘기를 하죠. 자, F는 고등학교 때 배웠죠. F는 이코르 ma. 이거 심지어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아. 그래서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뭐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중력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질량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관성 모멘트 혹은 아니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 모멘트라고
이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관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관성이 뭐죠? 현재의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지하는 녀석은 정지하려고 계속하고 1m/s의 속력을 갖고 있었던 녀석은 지속적으로 똑같이 1m/s의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려는 특성, 그것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성의 원인이 되는 게 질량입니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관성도 생기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해줘야 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힘은 당연히 그 힘을 받고 있는 질량의 물질의 질량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가속도죠.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즉 운동 상태의 변화량을 대표하는 것이 가속도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속도, 높은 가속도, 즉 운동 상태를 많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은 힘을 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을 종합한 결과가 뭐냐? F는 이퀄로 ma라고 얘기하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해당되는 값이 나온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의 국제 표준 단위가 뭐냐? 질량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표준 단위는 뭐죠?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 힘의 국제 표준 단위예요. 근데 힘의 국제 표준 단위를 항상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면은 귀찮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뉴턴이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힘의 국제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왜? 1kg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을 1뉴턴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국제 표준 단위로 조금 더 풀어서 쓰게 된다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에다가 메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세크의 제곱 메타 뭐 이렇게 되는 게 1 파스칼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설명이고, 어쨌든 압력의 국제 표준 단위는 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힘의 표준 단위는 뉴턴이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에너지의 표준 단위는 줄이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리화학을 하다 보면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식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얼마냐? 줄 단위로 계산해. 몇 줄이냐? 이렇게 나왔어. 필요한 에너지는 몇 줄이냐? 근데 부피는 1리터로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원하는 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 전환 관계나 혹은 아니면은 이 단위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이제 들어가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나와요. 부피의 단위에 비해서 압력의 단위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 사이의 관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atm,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죠. atm 기압이죠. 1기압. 화학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는 압력의 단위일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국제표준 단위가 아닙니다. 국제표준 단위는 파스칼인데 국제표준 단위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1기압은 10만 1325 파스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대충 우리가 10의 5승 파스칼이다.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atm은 10의 5승 파스칼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히 보면은 정확히 딱 안 떨어지죠. 좀 지저분하게 떨어지죠.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수면에서 느끼게 되는 1기압을, 즉 해발고도 0m에서 느끼게 되는 기체의 압력, 기체가 찍어 누르는 압력, 그거를 갖다가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파스칼 단위로 무려 10만 파스칼에 육박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만 파스칼을 조금 넘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제곱미터당 10의 5승 뉴턴에 해당되는 어마무지한 힘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갖다가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략 이 정도 된다. 근데 이게 깨끗이 안 떨어지고 지저분하게 나오죠. 그래서 좀 단위 환산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등장하는 값이 뭐냐면 완바예요. 완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히 뭘로 정의가 되느냐? 10만 파스칼을 완바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완바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스칼 단위하고 호환이 상당히 쉬워요. 10만만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죠? 1기압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따라서 대기압을 묘사하거나 할 때 ATM 단위로
단위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파스칼 단위로 환산이 좀 쉬울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도입이 된 게 완바라고 얘기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일기예보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압력은 1.03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또 달라졌다. 요즘은 파스칼로 쓰는 경우가 많죠. 무슨 헥토 파스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일기예보를 할 때 바라고 얘기를 갖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현재도 물리화학 영역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단위예요. 기출문제에도 보면은 기압을 ATM 단위로 쓰지 않고 바 단위로 쓴 것들이 꽤 됩니다. 왜? 계산하기 쉬우라고. 바는 10만 파스칼이니까 표준 단위로 환산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경우가 많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1의 ATM은 어떻게 되겠어요? 1.01325 바가 되겠죠. 이건 압력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1기압 완바가 10의 5승 파스칼 정도 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압력의 단위로 밀리미터 HG라고 얘기를 하는 단위하고 그 다음에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최초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었던 압력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단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 나중에 압력 측정 장치, 머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압력 측정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압력 측정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압력 측정 장치의 원리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이 공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다시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도된 이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고 별 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도 과정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녀석은 마노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노미터 같은 경우는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마노미터 A 같은 경우는 대기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한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쪽은 베큐um, 진공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는 기체고 뭐고 아무것도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빵 하고 뚫려 있어요. 빵 하고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가 일로 들어오죠. 따라서 이쪽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대기압을 갖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기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표면을 눌러줍니다. 대부분 이때 많이 사용하는 액체는 수온입니다. HG, 리퀴드, 즉 금속 고체죠. 그래서 수온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온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누르는 힘이 없죠. 여기는 기체가 눌러주죠. 누르는 힘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수위가 같았는데 이쪽에서 기체가 눌러주기 때문에 기체의 눌림에 의해서 이쪽 수위가 내려가요. 그럼 이쪽 수위는 어떻게 되죠?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양쪽의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영원히 올라가느냐? 아니죠.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요 같은 수준에서 봤을 때 이쪽은 수온 기둥이 추가로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체가 누르는 힘과 추가적인 수온 기둥이 누르는 힘이 같아지는 포인트에서 어떻게 되죠? 움직임이 멈춰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멈췄을 때 이쪽 수온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압력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대기가 수온 표면을 누르는 압력과 똑같다. 바꿔서 얘기하면 대기압과 동일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과외로 더 들어가 있는 높이 H만큼 더 들어가 있는 수온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압력이 얼마냐? 그 압력이 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대기압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멈췄으니까 힘의 균형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그 압력이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의로부터 시작합시다.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라고 얘기했었죠. F는 심, A는 뭐? 에어리어, 면적이죠. 단위 면적당 받는 힘으로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니까 수온 기둥이 바닥을 누르고 있는 수온 기둥이 표면을 누르고 있는 힘을 무엇으로 나눈 거다? 수온 기둥에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수온 기둥이 있는데
여기서 A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압력을 받고 있는 면적이죠. 압력을 받고 있는 면적은 뭐죠? 수은 기둥을 딱 자르면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죠. 그 단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은 기둥의 단면적이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되느냐? A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F. 자, 그러면 F부터 봅시다. 심은 뭐죠? 이쪽에 있는 수은 기둥이 요 바닥을 누르고 있는 심이죠. 수은 기둥이 뭘 가지고 바닥을 누르고 있죠? 자신의 중력을 가지고, 자신이 지구로부터 당겨지는 힘, 그 자기의 무게, 중력을 가지고 바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중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mg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m은 뭐죠? 이 수은 기둥의 질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수은 기둥의 질량은 무엇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까? 수은 기둥의 질량은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게 되면 그게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수은 기둥의 질량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부피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자, 지금 아까 얘기하기를 수은 기둥의 단면적이, 이게 원기둥이죠. 원기둥인데 단면적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A. 근데 높이가 얼마라고 얘기했었죠? H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렇게 요만큼 존재하는 수은 기둥의 부피가 원기둥 형태고, 원기둥의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로 주어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식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밀도, 이거는 로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밀도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은의 밀도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놓읍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하고 A가 지워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로, G, H. 로는 수은의 밀도,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 H는 추가로 더 높아진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측정하고,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9.8m/s의 제곱. 우리가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 수은의 밀도도 우리가 찾아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은의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곱하게 되면 압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압력은 무슨 단위로 나올까? ATM 단위로 나올까? 아닙니다.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무슨 단위로 나오냐면 파스칼 단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량을 밀도를 킬로그램 퍼 메타의 3승위로 표준 단위로 집어넣고, 그 중력 가속도를 메타 퍼 세크의 제곱으로 집어넣고, 높이 h를 만약에 메타로 집어넣었다라고 합시다. 이걸 다 곱하면 국제 표준 단위끼리 곱한 거기 때문에 계산돼서 나오는 것은 파스칼 단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게 이 공식이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 유도 과정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도 과정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뭐뭐를 유도하여라 이런 것들 생각보다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는 뭘 구하여라, 뭘 계산하여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공식을 암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두시고, 유도 과정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을 이해해야지 이 공식을 쓸 때 어떨 때 쓰고 어떤 때 쓰면 안 되고, 이 공식에다 단위를 뭘 써야 되고 이런 걸 정확히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할 때도 단순히 암기만 한 사람하고 이해하고 암기한 사람하고는 문제의 적용 능력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도 과정은 따라오시고 최종적으로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다 보면은 압력이 결국은 뭐에 비례하죠? 높이 h에 비례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압력 측정 장치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었던 사람이 이태리의 과학자 토리첼리예요. 근데 그 토리첼리가 요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압력을 이 사람은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수은 기둥이 1기압하에서 얼마 정도 높이졌느냐? 대략 760mm가 높아졌습니다. 대략 76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노미터 측정 장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76cm에 해당이 되는 수은 기둥 혹은 760mm에 해당되는 수은 기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760mm Hg 혹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드물지만 76cm Hg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뭐죠? 바로 1기압을 측정을 했을 때 옆에 있는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장치에서 수은 기둥이 추가로 올라간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높이가 높이 올라가면 대기압이 높은 거고, 높이가 낮으면 대기압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때 등장하는 게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Hg도
뭐 나오는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1기압하고 어떻게 호환되는지 좀 기억을 할 필요는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보통은 주어집니다. 1기압은 몇 밀리미터 Hg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이거 뭐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 단위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토리첼리라고 얘기하는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존재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 ATM은 760 토르다 라고 나와요. 알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1토르는 1mm Hg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도대체 밀리미터 Hg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있는데 갑자기 이건 왜 등장한 거야? 쓸데없는 짓을 두 번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이 압력이라고 얘기할 때 밀리미터 Hg를 사용을 해서 표현하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느냐? 압력을 계산할 때 여기 뭐가 들어가요? 압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수온의 밀도가 들어가죠. 근데 수온의 밀도는 뭐에 의존할까? 온도에 의존해요. 열팽창을 하죠. 그래서 20도일 때의 밀도하고 30도일 때의 밀도가 달라요. 그러면 압력은 똑같지만 대기압은 똑같지만 온도가 30도로 올라가. 그러면 밀도가 떨어지죠? 밀도가 떨어지면 높이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을에는 760mm Hg인데 여름에는 763mm Hg 뭐 이런 식으로 1기압이 오르락 내리락 기온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거예요. 그냥 1기압은 760 토르다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1 토르는 760분의 1 ATM이다라고 그냥 못 박아버린 겁니다. 즉 한마디로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밀리미터 Hg로 정의를 하게 되면 기온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1기압을 760 토르라고 약속을 해버리고 그냥 여기에 맞춰서 서술하자. 그리고 토르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었던 마노미터의 밀리미터 Hg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호환도 쉽고 그러니까 토르라는 단위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게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이 마노미터 장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대기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지점의 압력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P라고 얘기하는 압력을 갖고 있어요. 이건 진공이 아닙니다. P라고 얘기하는 압력을 갖고 있고 여기서는 P1이라고 합시다.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P1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P2. 이게 대기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외부에서 압력을 갖다 추가로 펌프 같은 걸 이용해서 추가로 더 가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P1은 요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얘기하고 P2는 외부에 연결된 압력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뚫려져 있으니까 서로 이쪽에서는 P1의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P2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P1과 P2 사이에 압력 차이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지? 수은 기둥에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P2-P1 즉 델타 P가 곧 뭐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로지 H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쪽에 있는 마노미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지점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건 대기압 측정하는 장치,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지점의 압력 차이를 서로 다른 두 용기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장치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압력은 로지 H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온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아까 기체의 특성을 갖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 압력, 부피, 그 다음에 몰수나 질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일성분계에서 물질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기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성분계에 의해서는 조성비 같은 것들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인 온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온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좀 추상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온도는 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다. 즉, 열의 흐름은 무조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때 열이 빠져나가는 곳이 온도가 높은 거고 열이 들어가는 쪽이 온도가 낮은 쪽이다. 그런 이러한 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도라는 물리량을 도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온도야?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열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앞으로 물리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열의 본질은 뭐냐?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뜨거운 건 온도가 높은 거고, 온도의 본질은 뭐냐? 뜨거운 건 온도가 높은 거고 차가운 건 온도가 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온도의 정확한 표현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개의 혹은 아니면 물질은 혹은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마무지하게 많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입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대표하는 값이 온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으면은 온도가 높은 거고, 집단의 혹은 개의 물질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으면은 온도가 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뜨거운 건 뭐고 차가운 건 뭐냐? 왜 나는 내 손이 됐을 때 온도가 높은 건 뜨겁게 느끼고 온도가 낮은 건 차갑게 느끼느냐? 간단한 거예요. 내가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있으면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온도가 높은 물이죠. 온도가 높은 물은 어떤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은 거야.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은 것들이 내 손에 있는 감각세포를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뜨겁게 느끼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차가운 건 뭡니까? 걔네들이 나를 갖다가 때릴 때 높지 않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날 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은 경우에 온도가 높은 거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은 경우에 온도가 낮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운동 에너지와 온도 사이의 관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갖다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단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섭씨하고 그 다음에 켈빈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단위를 사용하죠. 둘 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위예요. 섭씨 온도는 뭡니까? 일기압하에서 물의 어는 점 온도를 0도씨, 물의 끓는 점 온도를 100도씨라고 정의를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0, 하나는 100이니까 그들 사이를 100등분을 하게 되면 1도 사이의 간격이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씨 온도라고 얘기하는 건 영미권에서 사용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우리나라 책에는 언급도 안 되는 단위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켈빈이라는 단위는 이제 이번 단원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이상기체가 있는데, 한 번은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상기체는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부피가 계속 축소가 돼요. 근데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돼버리는 온도가 나옵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273.15도씨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그 온도를 뭐라고 정했냐? 0도 K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도와 1도씨 사이의 간격은 섭씨 1도와 1도씨의 간격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켈빈과 섭씨 온도는 1도와 1도의 간격은 동일합니다. 근데 0도의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즉 켈빈 온도에서는 0도의 기준을 뭘로 잡았냐?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위치를, 온도를 그 0도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고, 섭씨 온도에서는 일기압하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의 기준으로 잡은 거다.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점의 기준만 달라지죠. 따라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게 되면 그게 곧 뭐가 된다? 켈빈 온도가 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섭씨 온도에서 마이너스 273.15도씨를 켈빈에서는 뭘로 잡았기 때문에? 0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전환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앞으로 연력학은 제0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해가지고 네 가지를 배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하찮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0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열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와 B가 열적 평형 상태고 B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이면 A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이다. 일종의 3단 논법 비슷한 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적 평형 상태는 그럼 뭐냐?
열적 평형 상태는 접촉하고 있는 두 물질에서 A와 B가 열적 평형 상태야.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냐면 A에서 B로 전달되는 열의 양과 B에서 A로 다시 전달되는 열의 양이 동일한 상태. 그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R자의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열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모든 평형이 기대하듯이 동적 평형이에요. 열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데 A에서 B로 가는 열의 양이나 B에서 A로 다시 돌아가는 열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R자 열의 이동량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냐? 아까 열의 이동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죠? 온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은 자발적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A와 B가 열의 자발적인 R자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A와 B는 어떤 상태여야 되죠? 온도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적 평형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느냐? 열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온도가 동일한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역학 제0 법칙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A와 C의 온도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열역학 제0 법칙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난다.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나오는데 제3법칙은 아주 작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 문제에 별로 안 나옵니다. 전부 뭐가 나오는 거죠?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언제 배울 거냐?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요번 주는 거기까지 안 나갑니다. 요번 주는 요 기체만 마무리 짓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심은 얘기를 했죠. F는 이퀄 MA다. 여기 나오는 건데 미리 당겨서 얘기를 했어요. 압력 설명하려면 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로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느냐. 나 일 많이 했어.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쓰여오는 말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공식으로 혹은 아니면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물리나 화학 영역에 사용되는 일의 정의는 뭐냐? 힘을 가하면서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길면 길수록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질량 M이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이쪽에서 F만큼의 힘을 가했어요. 힘을 가하면서 얘를 갖다가 밀고 있는 거야. 밀어서 요 위치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S미터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합시다. F 뉴턴의 힘을 가지고.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S미터만큼 이동시킨 경우하고 밀면서 2S미터만큼 이동시킨 경우하고 밀면서 3S만큼 이동시킨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당연히 S보다는 2S만큼 이동을 시킨 게 더 많은 일을 한 거고 2S보다는 3S만큼 이동을 시킨 게 더 많은 일을 갖다가 한 거죠. 따라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힘을 가한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에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뭐에 비례한다? 내가 가한 힘의 세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시켰다면 나는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한 힘의 세기와 그 다음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에 이제 곱으로 주어지죠. 그런데 이제 힘도 벡터량이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도 벡터량이에요. 반면에 에너지는 스칼라량이죠. 벡터량을 스칼라량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내적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하면 F의 절대값에다가 이동거리의 절대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곱해 주시게 되면 이게 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에너지의 정의다. 에너지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뉴턴 퍼 메타의, 죄송합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리의 국제표준 단위는 메타죠. 따라서 에너지의 국제표준 단위는 뭐냐면 뉴턴, 메타입니다. 그래서 1뉴턴의 힘을 갖고 1m의 거리를 이동을 한다면 1뉴턴 메타가 얘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단위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끌고 다니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히 1뉴턴의 힘을 가지고 1m를 이동을 했을 때 필요한 한 일의 양 혹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1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줄이라는 단위가 에너지의 표준 단위로서 널리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 국제 표준 단위죠. SI 단위죠. 그래서 이게 줄이라는 단위가 있다. 에너지의 표준 단위로서.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할 때 1과 에너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에너지는 그러면 1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에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에요. 어떠한 개 혹은 어떠한 입자에 저장되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질량 M이라는 물질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10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물질이 다른 물질에 꽝 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있던 이 녀석이 이동을 하겠죠.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멈춰있던 녀석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했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얘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현재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 다른 물질에 충돌했을 때 그 물질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이나 혹은 어떠한 그 입자나 혹은 어떠한 물체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저장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운동하고 있는 물질 자체는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어떻게 될까? 내가 100원을 쓸 수가 있어. 근데 그 100원을 쓰질 않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놨어. 그때 은행에다가 저축된 돈의 단위를 100원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100달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100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내한테 잠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양이나 혹은 내게 잠재되어 있는 일의 능력은 당연히 똑같은 단위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에너지의 단위하고 일의 단위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내가 직접 한 일의 양이나 결국은 동일한 단위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에너지의 단위도 그래서 일과 마찬가지로 줄을 쓴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의 단위 중에 좀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력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의 단위로서 좀 독특한 것들을 갖다가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ATM, 그 다음에 메타의 그 3승 뭐 이런 식의 단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압력에다가 부피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PV죠. 압력에다 부피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곧 뭐가 되느냐면 일의 단위를 갖다가 갖게 돼요. 일 혹은 아니면 에너지의 단위를 갖게 되는데 1기압의 단위가 ATM의 죄송합니다. 압력의 단위로서 사용하는 거, 압력의 단위로서 파스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ATM을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죠. 메타의 3승이 아니라 보통 리터죠. ATM 리터. 미안합니다. ATM 리터. 그래서 압력의 단위로서 ATM,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로서 리터를 사용해서 둘을 곱한 ATM 리터도 곧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일의 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에너지의 단위이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 1AT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AT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1리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3승이 되죠. 그러면 이 둘을 곱해 봅시다. 1 ATM 리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위가 뭐가 되느냐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메타의 제곱에다가 뭐를 곱한 거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3승을 갖다가 곱한 거예요. 그럼 둘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13 곱하기 10의 2승 뉴턴 메타에 해당이 되겠죠. 메타의 2승, 3승 지워주면 뉴턴 메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뉴턴 메타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TM 리터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연력학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위인데 이것도 역시 뭐에 해당이 된다? 일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가 될 수 있고 대략적으로 얼마가 된다? 1 ATM 리터는 100일 줄 혹은 아니면은 근사적으로 100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 ATM 리터라는 단위는 연력학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되는 단위인데 경우에 따라서 요 단위 전환 과정을 생략을 하고 문제에 직접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줘요. 단 1 ATM 리터는 100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둘 사이의 변환 관계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갖다가 해주세요. 정확히 보통 얘기하면 101줄 혹은 아니면 100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TM 리터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지만 또 다른 에너지로서 뭐가 있죠?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어떠한 물체가 질량 m이라고 얘기하는 물체가 있어. 근데 h만큼 높이 떨어져 있는 어떠한 위치에 얘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는 지표면으로 뭘 받고 있죠? 중력을 받고 있죠. 근데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손으로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 떨어지고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녀석은 내가 손을 손에서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를 하겠죠. 속력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을 일으키죠? 여기 어떠한 물체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녀석을 움직이는 쪽으로 작용을 해서 에너지,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힘을 받고 있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무엇을 발생시킨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운동 에너지는 최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공간을 점유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위치를 점유한다는 얘기죠.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유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을 작용하고 있는 공간,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힘을 받으면서 특정한 위치를 점유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중력이 없으면,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힘이 없으면 얘는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에너지를 이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얘는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손을 놨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위치에 동동동동 떠 있을 거예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금속공처럼. 그럼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놨을 때 가속이 될 수 있고 가속이 됐기 때문에 다른 물체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혹은 그 위치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위치 에너지의 전제 조건은 뭐다? 힘이다. 힘을 받고 있어야지만 위치 에너지는 발생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공간 내에서 그 힘을 받으면서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때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즉 운동하지 않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고 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과 똑같죠. 이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다.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운동하고 있는 입자가 갖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을 받고 있고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서 힘을 받고 있는 입자가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위치 에너지는 내가 작용하고 있는 힘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예를 들어서 중력을 받고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mgh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중력장 내에서의 그 위치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위치 에너지는 또 다른 표현이 되고, 자기장 내에 있는 입자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 내가 받고 있는 힘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딱 한 가지로 표현이 되죠. 2분의 1 mv의 제곱. m은 질량, v는 속도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힘에 관련된 얘기,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 압력에 관련된 얘기, 부피에 관련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했어요. 기본적인 물리량, 앞으로 취급한 물리량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기체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상기체에 관련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